1885년 8월. 자, 이때 저 멀리서 낯익은 인물이 한양 도성 안으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설마. 바로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돌아온 겁니다. 와.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청나라가 진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반발합니다. 고종은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종이 러시아와 몰래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청나라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말 안 듣는 고종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우리 눈밖에 나면 당장이라도 왕 갈아치워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흥선대원의 귀환은요, 고종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3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흥선대원군, 청나라에 있는 자신을 애써 외면했던 아들 고종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을 겁니다. 악연. 정말 악연인 것 같은데요. 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에 귀국하자마자 조정에 복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깜짝 놀라게 할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 고종이 내린 충격적인 어명은요, 바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오? 진짜요? 와, 진짜 세게 나갔다. 심지어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의 집 운현궁에 차단봉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택연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전명하는 일 이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게 할 것. 이 말은 곧 흥선대원군을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님, 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고종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거든요. 조선에는 관습적인 권한이긴 한데 왕한테 어떤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 여러 신하들이나 혹은 양반들의 의견을 모아서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지만 집안에 가두고 다른 사람이 못 찾아가게 했던 거죠. 맞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요, 사실 한양에 돌아온 뒤 곧바로 왕성한 외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서울 주재의 외국 외교관들을 운영국에 초대해서 접견하거나 또는 직접 각국 공사관을 방문하는 등 정말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이런 발빠른 행보를 보면서 이것도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고종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이라는 초강수를 준 거죠. 와. 자, 그렇게 고종이 조선 조정을 완벽히 장악한 지 어느덧 9년의 시간이 지난 1894년 6월, 어스름한 새벽, 한양에 탕! 하고 고요한 정적을 깨는 총소리가 울립니다.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에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경복궁? 경복궁에 왜 총? 어떻게 된 거지? 자, 근데 이때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궁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와. 1894년에 그 유명한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동하 농민운동. 맞아. 근데 이 동학 농민군이 확 하고 일어났는데 조선 정부는 진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나라에 도움을 줘. 청나라 군대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럼 우리도 조선의 군대를 보낼래 하고 조선에 또 일본군을 보내요. 근데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울로 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조선 정부를 차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굉장히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정부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협조자가 필요한 거죠. 그 협조자로 일본이 선택한 사람이 대원군이었어요. 그리고 대원군은 거기에 응한 거고. 말도 안 돼. 흥선대원군은 화치는 곧 매국이다 라고 외치면서 외국과의 교류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런 교지를 내립니다. 지금의 크고 작은 서물을 막론하고 긴중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원군께 아뢰어 결재를 하더라. 그리고 다시 섭정을 맡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장면대로? 그렇네요. 어쩔 수 없이 또 맡기는 거네. 아들 고종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 이는 곧 흥선대원군의 세상이 다시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당시 흥선대원군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무려 75세였습니다. 75세. 그 당시 75세. 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100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초고령이죠. 초고령의 나이에도 권력을 향한 흥선대원군의 의지는 무척이나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경복궁에 입궐하고 바로 다음 날 일본 공사관에 아주 충격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요. 대원군의 신복 이원궁이 그의 분부라면서 명성황후를 패서인한다는 내용의 패비안을 들고 일본 공사관을 방문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해도 이때 실제로 조선 조정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본 공사관에 명성황후에 대한 패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그렇게 막 명성황후한테 마누라를 드디어 또 이렇게. 편지 썼던 분이 대박이다. 권력을 잡으니까 바로 내치네요. 무서운 사람이네, 무서운 사람 진짜. 자, 그런데 일본 공사관 측은 흥선대원군의 패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자 흥선대원군은요, 명성황후 주변으로 눈을 돌립니다. 없는데? 민씨 집안. 맞습니다. 민씨. 흥선대원군 곧바로 민씨 세력 축출에 들어갑니다. 자, 민씨 세력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투옥되거나 유배형을 받습니다. 와.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들 고종. 이때 기분도 어땠을까요? 막 심장 번호번호 뛰고 다시 답답해. 막 옛날 악몽 떠오르면서 막 미치는 느낌? 그렇죠. 조선 조정에 복귀하자마자 민씨 세력을 몰아낸 흥선대원군. 이후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조정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 바로 이준용, 흥선대원군의 손자입니다. 이준용은요, 고종의 친형인 이재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고종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은요, 가장 먼저 이 손자 이준용을 권력의 심장부인 이곳에 노골적으로 밀어 넣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는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조선의 정치, 군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운 최고의 정치 기관입니다. 자, 그렇게 이준용을 오른팔로 삼은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 설마. 바로 젊고 능력 있는 손자 그 이준용을 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와. 아, 이게 대박이다. 그리고 이후에 손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속셈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준용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재선과는 달리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로 그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이준용은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자기 할아버지인 대원군을 되게 따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용을 왕위로 세우면 내가 안전하게 그 뒤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지긋지긋하게. 아니,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와, 이게 꿈에 나올 것 같아. 연세도 많을 텐데. 와. 자, 아버지의 계획을 눈치챈 고종은요, 당연히 이준용을 군국기무처에 넣는 거 반대합니다. 하지만 고종의 주장은 철저히 묵살당합니다. 조선의 왕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계획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